안녕하세요. 주택관리사 23기 합격생 여러분, 합격을 축하합니다. 저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전문 강사로 활동하는 김혜경 강사입니다. 여러분들과 현장에서 만나 뵈야 되는데 오리엔테이션을 온라인상으로 하게 돼서 좀 아쉬움을 전달을 하고 좋은 시절에 현장에서 뵙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하고 좀 현장 업무와 관련된 부분은 입주자 대표의 운영 과정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살펴볼까요? 입주자 대표에 관련된 부분 한번 살펴보고, 또 입주자 대표와 관련해서 또 조직이 있겠죠? 선거관리위원회라는. 마지막으로 맑고 밝은 아파트의 길이라는 그 테마 자체는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파트너십을 발휘해서 운영을 할 상대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들, 그리고 입주자분들, 자생단체 등등의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조화 있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총체적으로 살펴보는 장이 될 겁니다. 자, 살펴보죠. 자, 입주자 대표의 관련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의미는 부여해 볼 필요성이 있다. 즉 법 제2조,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겠죠. 여기에서는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에 관련된 부분들을 자치 의결기구라는 부분들을 그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의 법적 성격 자체도 대법원에서 판결로 다 나와 있는 부분들이 그대로 비법인 사단으로 당사자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 대법원 판례로 형성이 되어 있으며, 하나 더 간과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은 공동주택에는 동별대표제라는 기구가 있고, 동별대표제가 구성이 되면 입주자 대표회라는 단체가 구성이 됩니다. 따라서 이 단체를 구성하기 위한 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겠죠. 그럼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하는 부분은 선거구라는 부분 쪽에서 동별대표자를 선출하는데, 관리규약의 선거구를 정함에 있어서 최소 세대수와 최다 세대수 사이에 그 비율, 이는 사람에 관련된 비율이 아니라 세대수를 기준해서 그 비율에 대한 적정성을 선거구 관련 판례로다가 대법원에서 나와 있는 것이 있죠. 2014년도에. 이 부분은 구주택법 제50조 제1항에 대해서 위반이다, 이런 부분의 그 위반 사유는 편차가 1대 3.9라는 것이죠. 자, 따라서 여기서 구주택법이라고 했지만은 공동주택관리법으로 지금 대입하셔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통상 현장에서는 선거구에 관련된 세대수 편차 부분을 1대 2까지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하시면은 무리 없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주자 대표의 구성 목적 자체를 설명을 드렸다 한다면은 구성 요건 자체가 일단은 4명 이상으로 무조건 구성이 돼야 됩니다. 단지 수가 크던 작던 4명 이상이 기본 요건이 된다. 4명 이상이 구성이 돼야만이 구성 요건을 충족하고 지자체에 구성 신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관리 규약에 따른 선거구의 핵심 문제는 기본적으로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2개 동 이상을 묶거나, 아니면은 층별로 또는 통로별로 이렇게 해서 선거구제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근데 주의할 것은 예를 들어서 2개 동이, 한 동은 세대수가 많고 한 동은 세대수가 좀 작아요. 그러다 보니까 세대수가 많은 동에 한쪽 라인을 잘라서 세대수가 부족한 동에다가 선거구를 붙여준다. 이 부분은 인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즉, 세대수가 큰 선거구를 자르고 싶다 하면은 그 자체는 그 동에 관련된 라인이라든가 아니면 층별로 구획을 하라는 의미고, 선거구 자체가 세대수가 작은 동은 또 다른 작은 동이 있을 경우 그 동과 같이 합치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죠. 동별대표의 자격 요건 자체를 살펴보면은요,
기본적으로 해당 공동체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동별대표로 선출되기 위해서는 해당 선거구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거주를 하고 있을 것을 기본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A라는 사람이 일동에 주민등록을 마치고 5개월을 살았습니다. 예. 본인의 이제 저 집이 되겠죠. 소유자가 됐든 아니면은 배우자가 됐든 소유권에 기해서. 그런데 이분이 2개월 전에 102동으로 이사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2개월 또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6개월이 넘죠. 그렇죠? 해당 공동체 단지라는 의미가 주민등록을 마치고 6개월 이상 거주를 요건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이사를 해서 주민등록을 마쳤으면 주민등록을 마친 그 102동에서 동별대표제로 선출이 가능하다. 근데 거꾸로 6개월을 101동에서 살고 102동으로 이사는 왔는데 자기네 집인데 불구하고 주민등록을 이전하지 않았어요. 그것은 동별대표제로 해당 동에서 선출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즉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자, 이러한 기준에 맞춰서 일단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후보자 자체를 입주자 등의 보통, 직접, 평등, 비밀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전자투표 방법도 맞습니다. 직접 투표라는 것은 투표 부스를 만들어서 투표하는 것만이 아니라 전자적인 방법도 허용이 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보시면 5항에 뭐라고 했냐면은 임기 중에 법 제14조 3항과 4항에 해당될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하는 것으로 한다. 이거 어떠한 절차를 밟으려는 것이 아니라 임기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자격 자체를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결격사 법 제14조 4항을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전장에서 말씀드렸던 결격사유 이 부분이 해당이 될 경우 무조건 상실된다 그 말씀드렸던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임기 중에 해당되는 경우 외에 후보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결격사유에 관련된 부분들을 선거관리위원장이 경찰 관서를 통해서 확인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죠. 자, 이런 부분들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자, 결격사유 판단 관련 부분 쪽은 영제 11조 제5항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그 부부가 공동 명의로다가 소유권을 등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그 지분에 관련된 부분을 어느 일반이 과반을 소유했다면 상관이 없는데 2분의 1씩 소유한 것으로 등기가 되었다 한다면은 실체적으로 위임에 관련된 부분 어느 한 사람이 공동 소유에 관련된 부분에서 위임을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동별 대표로 출마를 하게 될 때는 기본적으로 두 사람 다 무엇을 결격 사유에 관련된 범죄 경력 조회를 해야 한다 하는 부분이고, 지분의 과반을 소유한 자 이런 경우에는 한 사람만 그 결격 사유를 확인하면 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걸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여기서 법적 결격 사유는 공동주택관리법과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것 외에 관리 규약에 별도로 더 정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부분은 주의사항으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영제 11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법이라든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공공주택특별법, 건축법, 직권법이라고 하죠. 이러한 법률을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별대표자로 출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거꾸로 죄는 있어서 죄가를 다 치른, 즉 2년이 지났다고 한다면은 상관이 없겠죠. 자, 선거관리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현재 선거관리위원으로
있는 자가 선거관리위원을 사퇴를 하고 동별대표 출마 자체는 금지되어 있다. 다만 선거관리위원 같은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임기가 다 종료되고 나서 새로운 동별대표 선거를 할 때는 출마하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죠. 자, 이 공동주택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 이 의미는 이 대리권 자체는 우리가 얘기해서 그냥 표현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다 대리권을 수여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또 하나,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 소속 임직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 아파트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데, 결국은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소장님이 근무를 하고 있는 단지에 해당 관리 주체의 그 소속 그 직원들이 있다고 할 때요. 여기서 임원과 직원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임직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경영에 참여하는 임원과 그 소속 회사의 직원들도 마찬가지로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해당 공동주택에 용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쵸?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네. 주택관리업자가 그 기준이 될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주택관리업자 소속의 임직원에 해당될 경우에는 결격사유에 해당이 된다. 즉 동별대표자가 될 수가 없다. 거꾸로 이런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냐면요. 동별대표자 흠결이 발생을 해서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 동별대표자를 사퇴하였다고 한다면, 아니면 자동 상실이 됐다고 한다면, 이분이 해당 그 관리 주체, 해당 그 주택관리업자죠. 사표를 냈으면은 그때는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가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또 이제 제척기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동별대표자를 사퇴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리고 해임된 자는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이런 경우죠. 즉, 이 부분은 1년이 지나지 않았으면 사퇴한 자는 후보로 출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퇴한 자에 관련된 부분은 1년이지만 해임을 한 자, 또 해임을 요구해가지고 사퇴한 자, 같은 사퇴지만 해임이 요구돼가지고 사퇴한 자에 관련된 부분에는 그 결격사유 기간 자체를 2년으로다가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리비 등을 최근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체납한 이 부분의 의미는 2달에 한 번씩 체납을 했거나 이런 경우라 한다면은 동별대표자 결격사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연속해서 3개월 이상 체납한 경우에는 동별대표자로다 흠결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시면은 임기 중 주민등록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거주는 하고 있지 않다고 합니다. 자, 이런 경우와 이 법제처와 국토교통부 유권 해석을 한번 살펴드리면은, 임기 중에 이제 백일동에서 선출이 됐는데, 그쵸? 다른 선거구로 이사를 갔습니다. 다른 선거구도 본인의 집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동별대표자 자격 유지 요건, 이 부분을 말씀드린 건데, 전자에 말씀드린 과목에 관련된 부분도 자격이 상실되는 것이고, 후자에 있는 부분도 자격이 상실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동별대표자에 관련된 부분 쪽에서 입주자 등의 과반수,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들이 좀 있었었는데, 이 부분은 한번 좀 짚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조체 유권 해석 자체가 나와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면요. 입주 등의 과반수 자체가 건설을 할 때 공동주택의 해당 동에 또는 전체도 상관없습니다. 해당 동의 과반수 세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과반수, 즉 한 개 동이 100세대라고 간주하죠. 거기에 6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그럼 과반이 입주했기 때문에 동별대표자를 구성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는 100세대이기 때문에 100세대의 과반인 51세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주한 60세대의 과반인 31세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입주자 대표 임원을 선출할 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이거 무슨 의미냐면은 동별 대표자를 구성했으니까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임원 선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500세대 미만인 경우에 그렇게 할 수가 있겠죠. 물론 5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관리 규약에 임원 선거를 500세대 이상과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정해서. 또 거꾸로 500세대 이상의 세대에 2회에 걸쳐서 어쨌든 입주 대표 임원을 선출하려고 했었는데 등록하는 자가 없거나 후보자가 없거나 선출하지 못할 경우에는 구성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때도 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때 어떤 부분을 참고하셔야 되느냐면은 구성원들이 뽑으라고 했으니까 선거관리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선거관리 업무의 주무기관은 늘 선거관리위원회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소한 약식이라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 또는 위원장 소수의 몇 분이라도 입주대표의 구성원들이 임원 선출하는 그 회의에 참석을 하셔서 선거관리의 주관 업무를 하여야 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결격 사유 관련 부분 쪽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관리 주체, 즉 주택관리업자의 그 임직원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결격 사유가 돼가지고 동별 대표가 자기가 상실했는데 그 회사에서 퇴사를 했다. 이런 경우에는 그 결격 사유 흠결 자체가 치유가 된 것이기 때문에 그 선거구 아니면 다음 동별 대표자 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보궐선거에도 출마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와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관리 관련해서 그 관련 법률 위반해서 100만 원 이상의 그 벌금, 이러한 경우 2년의 제척 기간, 이 부분을 법령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결격 사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명예훼손이라든가 모욕죄라든가 폭행죄라든가 경제범죄인 사기죄라든가, 좀 말도 안 되는 얘기겠지만 성범죄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법령상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데 차관점을 좀 둘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법령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자, 그렇다면은 한번 동별 대표자에 관련된 임원 선출 기준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해당 아파트가 24개 선거구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투표를 했는데 후보 등록을 받고 총 10명의 선출을 했습니다. 동별 대표가 당선자가 10명이라는 거겠죠. 24개 선거구의 과반이면 13명인데, 이러한 경우 동별 대표자 과반도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 대표의 임원, 즉 회장과 감사를 선출할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들을 요구한 것이죠. 이게 법제처 해석으로다가 과반이 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임원 선거는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건 설명을 드렸죠.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가 동별 대표대로 출마를 할 경우 주택의 소유자와 주택 소유자의 배우자 모두 결격을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무슨 얘기냐면요. 소유자가 1인의 경우, 소유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출마를 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를 본인만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거꾸로 소유자가 배우자한테 위임을 합니다. 위임을. 근데 이제 위임을 한 위임자, 즉 소유자와 후보로 등록할 배우자가 결격사유 관련 부분 쪽을 두 사람 다 확인을 해야 되느냐 이런 의미죠. 맞습니다. 두 사람 다 이때는 결격사유 확인을 하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권한을 배우자한테, 즉 소유자의 권한인데 동별대표자로 등록할 수 있는 저의 그 권한 자체에 어떠한 흠결이 있으면은 그 자체를 위임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위임하는 즉 소유자의 흠결 자체가 있는가, 그 부분도 확인을 해야 될 것이며, 또 하나 동별대표자로 위임을 받아서 봉사하고자 하는 배우자도 그 동별대표자로다 활동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 당사자로서의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자, 이거는 회장 선출 입법하여 무효로 된 때의 직무수행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2007년도의 대법원 판례 부분들인데요. 이 부분은 좀 더 확대 해석을 한다 하면은 회장 선출만이 아니라 동별 대표자 관련 부분들이 임기가 만료됐는데도 불구하고 후임 기수들이 제대로 선출되지 아니했을 때는 제한적으로 입주대표의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입주대표회의의 전임자들이 한시적인 범위 내에서 차기 회장이나 아니면 차기 입주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적인 업무에 대해서 의결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있는 사람, 이 표를 보시면은요 금방 이해가 될 겁니다. 이 부분은 하나하나 설명하기가 좀 어렵기 때문에 하나하나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자, 본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주택의 소유자가 좌측에 보시면은 본인서부터 배우자, 부모, 장인, 장모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우측으로다가 이 부분들을 살펴보면 되겠죠. 즉 무슨 얘기입니까? 이런 경우에는 위임을 받아서 동별대표가 될 수 있는 사람을 했기 때문에 그냥 본인만이라고 생각하죠. 하나만 설명을 드리면은 본인인 경우에는 본인한테 본인이 서면 위임을 할 필요가 없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본인은 배우자가 동별대로 나오고자 한다면 본인이 배우자한테 서면 위임을 해야 되고, 또 부모님을 모시고 계시네요. 또 자녀나 손자나 손녀가 한 세대 같이 삽니다. 근데 19세 이상이에요. 자, 이런 경우 자녀나 손자가 또는 부모님이 동별대표로 나와서 봉사하시겠다 한다면은 본인이 서면 위임장을 해 주셔야 된다. 다른 부분도 같은 논리에서 해석을 하시면 가능하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동별대표의 선출 방법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보통 직접 비밀 평등 선거를 통해서 선출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후보자가 한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가 두 사람이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유효한 투표 요건 자체가 성립되고자 한다면은 동별 대표자를 말씀을 드리면은 해당 선거구에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만이 유효한 투표가 성립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입주자가 50세대다. 그러면은 26세대 이상이 투표를 했어야 된다는 것이죠. 25세대밖에 투표를 안 했네? 그거는 투표의 효력 자체가 없다는 것이죠. 그럼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투표를 해야 되겠죠. 재투표. 그러면 당선자는 어떻게 선출하느냐? 과반수가 투표했는데, 그럼 투표한 과반수, 그분들의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받은 자가 당선이 되는 겁니다. 즉 26세대가 투표했다고 제가 간주했죠. 그럼 26세대의 과반은 몇 세대가 됩니까? 14세대가 되겠죠. 그렇죠? 14세대가 찬성을 하면은 동별대표자가 당선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후보자가 2명이 나왔어요. 복수로. 자, 이런 경우에는 효력 요건은 똑같습니다. 해당 선거구의 전체 입주자 과반수가 투표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자 중에 최다 득표자가 있겠죠. 여기서는 투표자의 과반수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경쟁을 할 때는, 복수의 경쟁을 할 때는 최다 득표자가 있을 경우 최다 득표자가 당선자가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동별대표자의 임기 자체는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에 바뀐 부분이 뭐냐면 임기가 기본적으로 2년이라는 건 맞습니다. 관리규약에 또 임기 기간도 정해져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느냐, 동별대표자가 어떤 사회에서 동시에 해산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서 해산되는 이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10명의 동별대표자가 있다면 임기가 1년이 남았다 하더라도 전체가 해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동별대표로 구성되는 부분들은 임기가 잔여 임기는 1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임기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판단해서 선출된 날로부터 2년이 된다. 여기 단서가 있어요. 모든 동별대표제의 임기가 동시에 시작하는 경우라고 단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밖에 이제 전임자의 임기로 한정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대부분 재선거를 진행한다거나 보궐선거를 진행한다거나 이런 경우에 그 당사자 동별대표제의 남은 임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외적으로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6개월 미만에 해당되는 임기가 남아있을 경우에는 6개월 미만의 임기 자체는 임기로 산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따라서 6개월 미만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동별대표로 당선이 되시면은 그때 한 번 임기가 시작된 걸로 간주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공동주택에서 실제적으로 보면은 동별대표자로다가 봉사하고자 하는 분들이 없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중임 제한의 완화를 통해서 진행하는 경우와 또는 동별대표제에 관련된 부분에서 소유자가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소유자가 그 권한을 행사하지 않고 그러한 경우에 어떤 부분이 가능하느냐, 소유자가 아닌 입자 등, 세입자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임차인도 동별대표자로 선출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다만 여기서 조건 자체가 어떤 부분이 있느냐, 직전 2개월이라는 의미 자체는 3회차의 선출 공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그 이전에 2개월 내에 2번에 걸쳐서 공고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를 해석하는 겁니다. 자, 이 의미는 어떤 부분이냐면요, 1년 내내 또는 6개월에 2번 공고를 했다 해서 세 번째 공고할 때 중임 제한이 완화시키고 임차인이 동별대표로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것이죠. 3회차를 공고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 동별대표자 후보 등록을 선출 공고를 진행한 것이 2개월 이내에 포함이 되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또 하나는 그 경우를 충족시켰다 했는데 불구하고 3회차 때 다시 선출 공고를 했습니다. 당연히 이때는 중임한 자의 중임 완화, 세입자에 관련, 임차인에 관련된 동별대표자 등록 가능한데 불구하고 공교롭게 이때 2번에 걸쳐서 나오지 않았던 소유자분들이 3회차 때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중임 제한자는 등록을 했다 해도 무효가 되는 것이고 또 임차인도 마찬가지로 등록 자체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출 방법을 한번 살펴보면요, 임원입니다. 임원. 동별대표자란 임원. 임원에 관련된 부분들은 회장과 감사를 선출합니다. 예외적으로 이사도 임원이기 때문에 이사를 선출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회장과 감사를 선출하는 기준과 이사를 선출하는 기준이 조금 달라요. 자, 회장도 마찬가지로 후보자가 2사람이네요. 2사람. 이런 경우에는 전체 입주자, 해당 선거가 아니죠. 이때는 동별대표자가 아니니까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과반수가 투표하는 게 아니죠. 동별대표자가 아니기 때문에 10분의 1 투표하고 투표한자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후보자가 한 사람인 경우에는 똑같이 유효 요건은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를 합니다. 그리고 그 투표자의 과반수 찬성을 받은 사람이 당선자가 되는 것이죠. 한 사람이 출마를 했는데
과반수 찬성을 받지 못했어요. 그러면 당선이 되지 않는 것이죠. 여기서 간선제, 즉 그 입주대표의 구성원이 선출할 수 있는 기준 자체가 후보도 없고 지금 말씀드린 것 마찬가지 당선자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입주대표의 구성원 본인들이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선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입주대표의 구성원들이 본인들 과반수 찬성을 통해서 회장을 뽑는다는 이 의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업무는 주관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감사를 선출할 때 보면은 감사를 선출 인원이 기본적으로 우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법상 2명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경우에 근데 3명이 출마를 할 경우가 있겠죠. 그럼 선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감사 선출도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는 것이 효력 요건이에요. 그러면은 인원을 초과해서 나왔을 경우에는 다득표자, 즉 1등, 2등, 3등이 있겠네요. 그럼 1등과 2등을 한 분들이 후보들이 당선자가 되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선출 인원을 초과해서 투표를 할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선출 인원과 즉 2인제 2인, 2인인데 한 사람만 나올 수도 있겠죠. 미달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똑같이 효력 요건은 똑같습니다.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투표하고 또 이때는 투표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찬성과 반대를 통해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감사 선출 관련 부분도 후보자가 없네요. 당선자가 없어요. 자, 이런 경우에는 회장 선출 방법과 똑같이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감사를 선출할 수가 있다.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이 되겠죠. 자, 이사는 별도로다가 500세대 이상이라 하더라도 전체 입장에 직접 보통 비밀 투표를 하라는 기준이 없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사의 선출은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500세대 미만 같은 경우에는 회장 감사 선출에 관련돼서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합니다. 자, 이때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제가 강조드렸습니까? 선거관리 업무 주무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요. 다만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으로 우리 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이라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회장 감사 선출 방법을 500세대 이상의 선출 방법과 같이 하겠다. 즉 관리규약에 적용한다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사의 선출 기준은 위와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 업무를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4조에 정해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우리 소장님들이 먼저 임원에 관련된 업무 범위를 확인하신 다음에 소통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말씀 드리고요. 우리가 규칙에 살펴보면 회장 1명과 감사 2명과 이사는 1명 이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는 1명 이상이면 1명마도 상관이 없고 단지 규모에 따라서는 5명, 6명도 상관이 없겠죠. 문제는 이사를 둘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금 임원에 관련된 부분 직책수당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하셔서 관리규에 정해서 운영하시도록 하시라 하는 말씀 드리는데, 공동체 활성화 이사라는 부분들은 우리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12조에 나와 있어요. 따라서 이사에 관련된 편제 자체를 총무이사를 간주한다고 하거나 관리이사를 간주한다고 할 경우에 공동체 활성화 이사를 겸직할 수 있도록 해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그럼 회장이 하는 업무가 무엇일까? 이런 부분을 좀 살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부분을 한번 넘어서 한번 살펴보죠. 입주자 대표의 회의 운영에 따른 회장의 권한입니다. 자,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른 업무 관련 부분과 현실적으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업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권한 부분들을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회의를 소집하면 회의 소집권이 있고 또 입주대표 회장 입장에서는 안건을 제안하는 것이나 제의를 한다. 이건 제의권이라고 하죠. 회의를 소집했으면 회의를 운영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회의 사회자가 됩니다. 사회권이라고 하죠. 다들 잘 아시겠지만은 아파트를 운영해서 공동체 운영하는 과정에서 비용과 수익이 창출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출이라든가 이런 결제, 이런 부분에서 결제 관련된 부분에 확인 결제권을 가지고 있다. 또 입주대표 회의명 또는 입주대표 회장명, 지금은 장애명으로 합니다. 회의, 입주대표 회의 이렇게 명으로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입주대표 회장 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주대표 회장 하니까 입주대표 회장 홍길동 이렇게 쓰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자, 입주대표 회장 기관장 명의로다가 발송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각종 계약에 관련된 또는 입찰 업무에 관련된 입찰 공고문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입주대표 회장 명의로다가 권한을 가지고 행사하는 것이다. 그리고 관리 주체에 관련된 많은 금융기관의 그 통장들을 개설하죠. 자금에 관련된 기본적인 관리비 예치금이 됐던 잡수입 계좌가 됐던 장기수선 충당금 계좌가 됐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입주대표 회장 명의의 복수의 도장이 들어가는데 조심할 것은 반드시 선행해서 들어갈 것이 무엇이냐? 관리 주체, 즉 관리사무소장의 인감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관리사무소 인감이라는 것은 배치 신고에 사용된 직인을 사용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을 하는데 공개 모집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모집에 나오신 분들이 안 계시다는 것이죠. 이런 경우에는 단체를 대표해서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추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보시면 이사의 권한과 이렇게 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사의 권한 자체는 동별대표자의 권한과 맞물리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이사의 권한 중에 하나 다른 부분은 회장이 어떠한 사유에 있어 부득이하게 그 업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이러한 경우에는 직무대행으로서 이사 중에 연장자 순으로 직무대행을 한다 하는 말씀드리고, 마찬가지로 이사와 동별대표자는 안건을 제안을 하는 권한과 동별대표자 회의가 소집되면 의결권을 가지고 있으며, 동별대표자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를 소집할 부분이 발생했다고 한다면은 3분의 1 이상이 연대해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죠. 감사의 권한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별대표자의 감사기관이 별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입주대표의 구성원 중에 감사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감사는 실제로 본인이 직접 안건을 제안할 수도 있으며 의결권을 행사하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감사 보고를 하였다 한다면 회의에 관련된 부분에서 회장에게 감사에 관련된 그 업무 보고를 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래서 입주대표의 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이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재심의 요청권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재심의. 이 재심의 요청권은 그 기준이 명확해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관련 법, 즉 공동주택 관련 법률에 위반돼서 의결을 했거나 관리 규약을 위반해서 의결을 했거나 국토교통부 고시를 위반해서 의결을 했거나 이런 등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재심의 요청을 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리 분야에 관련된 또는 회계 분야에 관련된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 업무를 진행할 수가 있다. 근데 문제는 감사 업무만 했다는 것이 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 업무를 했으면 그 업무에 관련된 서면 자료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회계 분야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반드시 감사 업무를 진행하고 그 감사 업무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는 자생단체라는 부분들이 공동체 활성화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에 따른 관리비가 지원된 단체라고 한다면 그 지원금에 대해서 감사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하고 회계장부를 관리 주체에서 작성을 하고 마감을 하고 진행을 하죠. 이거는 매일이 아니고 월마다 회계장부를 마감하고 전표를 확인하는 이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감사 업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실시했으면 공개도 해야 되겠죠. 공개는 여기는 누구한테 합니까? 입주자한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동체 홈페이지나 아니면은 게시판이 되겠습니다. 입찰 업무와 계약 업무에 관련되는 참관권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참관이 가능하다 하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선거관리위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 제15조에 관련된 부분에서 동별대표자 등의 선거관리를 위해서는 입주자 등의 의무고 동별대표자나 입주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될 부분들이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입니다. 근데 그 흠결 자체가 있는 분들은 아래 2항의 1호에서 또 3호까지는 어떻게 해요? 선거관리위원회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첫 번째, 동별대표자, 현직이죠. 동별대표자, 현직에 있는 분이나 또는 동별대표자가 계신데 그분의 배우자, 이런 분들은 선거관리위원회 출마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출마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 위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여기서는 1호에서는 그 후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는 배우자, 남편이면 남편, 아내면 아내, 그리고 직계 좀비속 부모와 또는 뭡니까? 아들과 또는 손주까지 해당이 되겠네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2019년도에 주택건설공고가에서 행정 해석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선거관리위원이 본인이 배우자하고 이제 같이 한 사람은 동별대표자로, 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하는 질의를 한 것이죠. 이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동별대표자 후보자의 배우자는 선거관리위원을 미리 사퇴하거나, 그렇죠? 미리 사퇴하거나, 그렇지 않은 경우 선거관리위원회 자격이 자동 상실된다고 합니다. 자, 잘 살펴보시죠. 두 가지 관련 부분들을 다 한 세대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해서 다 선거관리위원도 하고 동별대표도 하고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거관리위원회 결격 사유입니다. 보시면 뭐 미성년자,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 그리고 피한정 후견인을 말합니다. 그리고 동별대표자나 선거관리위원인데 불구하고 현재 임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퇴를 했습니다. 또는 해임이나 해촉을 당했어요. 아직 임기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이런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으로다가 선출될 수가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자, 영제 17조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범죄경력조인데 범죄경력조의 그 의무자는 선거관리위원장이에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장은 동별대표자 후보자한테 범죄경력 확인에 관련된 경찰 관서회장에게 제출하고 요청을 해서 범죄경력 확인서를 받아와야 되는데, 대부분 현장에서는 선거관리위원장이 위임을 통해서 누가? 관리소장이 이 행위를 대리인으로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동별대표자 후보자 또는 동별대표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들의 동의서를 받아야 돼요. 무슨 동의서입니까?
범죄 경력 확인에 대한 동의서가 되겠죠. 그리고 이거 시행규칙 제5조를 살펴보면은요, 선거관리위원장이 이 업무를 행할 때 보면은 그냥 무작위로 서식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서식에 관련된 부분들을 영제 17조를 기준으로 해서 별지 제2호 서식과 별지 제3호 서식과 별지 제4호 서식에 지정되어 있다 하는 말씀드리고, 지정 서식을 반드시 준수를 해서 범죄 경력 조회를 행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 이 부분은 뭐 깊은 것보다는 우리 소장님들이 현장에 가시면은 관리 규약이 있습니다. 근데 관리 규약 조문 자체는 해당 아파트마다 조문이 틀릴 수가 있어요. 참고만 하시되 이 조문에 관련된 부분은 경기도 준칙을 기준으로 제가 설명드리기 때문에 관리규약 제34조부터 38조까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서 업무를 행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도 의결을 합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관리규약의 정수를 정할 수가 있겠죠. 다만 이제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구성원 수를 달리할 수는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 어찌됐든 관리규약의 정원을 5명으로 정했다고 간주를 하죠. 자, 이런데 5명으로 정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유에 의해서 선거관리위원 구성원이 5명에 미달되는 경우가 있겠죠. 4명이 될 수 있고 3명이 될 수 있고. 자, 이런 경우에 의사 정족수를 몇 명으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택건설공급과에서는 정원에 관련된 부분, 한시적 미달이라 하더라도 정원에 관련된 5명을 기준으로 해서 의사 정족수로다가 판단하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은 방금 설명드렸죠. 500세대 이상 5명 이상 9명 이하, 500세대 미만 3명 이상 9명 이하.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이에서 관리규약의 정원을 정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좀 드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500세대 이상인데 3명으로 하겠다? 이건 안 된다는 것이죠. 9명인데 10명으로 하겠다? 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런 부분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이 다 위촉이 되면은 그 위원 중에서 호선을 통해서 위원장이 선출이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고 하면서 그 정원에 관련된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의사를 결정한다. 즉 관리규약에 5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찬성이 몇 명입니까? 3명이 찬성을 해야 되겠죠. 7명으로 되어 있다 한다면 4명이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절차를 간단하게 도표로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겠죠. 우리가 이제 현장에서 업무를 행하시다 보면은 처음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주체관리기관, 그리고 관리권을 인수받아야 되는 이런 시기와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어떤 사회에서 새롭게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 여기서는 사업주체관리기관에 대해서 인수하는 초기 선거관리 구성 부분을 한번 예로 들어보죠.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관련 부분은 관리규약의 조문, 아까 설명드린 제34조에서 38조 부분을 살펴보시라는 말씀 좀 드렸고요. 선거관리위원회 기본적인 부분들은 관리규약의 정함이 있기 때문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기 이전 60일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잘 살펴보시면 금방 해답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결국은 공개 모집을 처음에 해야 된다는 것이죠. 처음에 선출할 때는 입자대표가 없기 때문에 관리사무소장이 선거관리위원 모집 공고를 합니다. 즉 공개 모집 공고를 하는 것이죠. 공개 모집 공고를 2회 이상 했는데도 불구하고
모집에 위원들이 응모하지 않았다 한다면은 단체를 통해서 자생단체가 됐던 단체를 통해서 추천권을 행사하고 이때는 관리사무소장도 추천권을 행사할 수가 있다 하는 말씀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됐다 그러면 즉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를 해야 되겠죠. 자,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공고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위원장이 있을 것이고 밑에 위원들이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을 또 만들 수가 있겠죠. 이거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동주택에 관련된 아파트 선거관리 규정안을 만들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 부분을 우리 소장님들이 선거관리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당 공동주택에 맞게끔 반영을 해서 선거관리 규정을 제정을 하시고 공고하신 후에 업무를 진행하시면 된다 하는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이때 선거관리 규정에 관련된 부분에 기축 아파트 같은 경우 그런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자체를 입자 대표회의에서 또 의결을 해줘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선행해서 먼저 구성되기 때문에 나중에 구성되는 동별대표자, 즉 입자대표회의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는 추인을 받아도 무방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선거를 진행할 때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동별대표자 선출 일정을 쭉 공고를 해야 됩니다. 관리규칙에 따라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에서 투표 행위를 하고 보통 직접 평등 비밀투표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각 선거를 통해서 진행을 하고 임원 선출을 통해서 당선자가 나오고 당선증을 교부를 하고 또 마찬가지로 당선인 공고를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진행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임원의 선출 과정에 관련된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선거관리의 주무 업무 자체가 구성원 중에 임원 선출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의 주무 관리 업무 자체는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다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입자대표의 구성 공고에 관련된 부분까지가 선거관리위원회 업무라고 한다면은 입자대표의 구성 신고 자체는 구성된 입자대표의 회장의 고유 업무로 보시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